유럽 국가들은 영리병원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병원의 98%가 공공병원이고 뭐 80%가 공공병원인데 영리병원 뭐 몇 개 만든다고 거기 가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에서 보건의료 쪽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고 보상을 받는 건 의사들밖에 없어요. 나머지 간호사나 이렇게 그 지원 인력 뭐 그다음에 뭐 임상병사 이런 사람들은 다 저임금이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지금 실손보험 없어져야죠. 그리고 실손보험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실손보험 가입하면 영원히 잠식되는 거예요. 실손보험 의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점수 맞춰서 왔는데. 의료 민영화 추진의 배경은 아까 조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위험성이나 이런 걸 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민간 공급이 많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의료 공급자들이 대단히 그 사업자적 입장에서 과잉 영리 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뭐 영리병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규제 완화를 한다든지 뭐 원격 의료를 한다든지 이런 각종 의료 민영화 영리화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난집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맨날 그 비교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유럽 국가들은 영리병원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병원의 98%가 공공병원이고 뭐 80%가 공공병원인데 영리병원 뭐 몇 개 만든다고 거기 가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 같은 이런 상당히 이렇게 취약하고 지금도 이미 상당히 영리화 의료 상품화가 진행된 이런 나라에다가 의료 산업화랑 영리화를 한다? 그럼 망가지는 거죠. 그게 이제 2007년에 실손보험 도입하면서 지금 더 개판 난 거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13년 만에 진짜 무슨 도수치료, 뭐 영양제, 무슨 뭐 체충격파, 뭐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이렇게 늘었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런 거를 이렇게 많이 성행해서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보통 보면은 병상이 부족하고 의사 부족하고 뭐 간호사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병상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병상. OECD 국가 중에 인구 대비 병상수 두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월등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예, 병상 부족하지 않죠. 근데 의료 인력은 부족하죠. 의료 인력은 부족한 이유가 한국은 산업예비군 구조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건의료 쪽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고 보상을 받는 건 의사들밖에 없어요. 나머지 간호사나 이렇게 그 지원 인력, 뭐 그다음에 뭐 임상병리사 이런 사람들은 다 저임금이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지금 간호사를 1년에 2만 명씩 양성하거든요. 그러니까 2만 명씩 여쭤보고 양성해가지고 싶었던 거는 간호사는 계속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많은데 의사는 진짜 TU가 몇 명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2020년에 저는 반대했지만 의사들이 의사 정원 1년에 400명 늘리겠다고 하니까 진료 거부했죠. 그때 국민들이 아마 열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건 약간 비하인드인데 의사들이 직간접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사업자적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숫자를 늘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호사라든가 다른 직종을 보고 다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공급을 한다고 하는 신호가 있으면은 의사 숫자를 늘렸을 때 유럽 국가들은 좋아하거든요. 영국 같은 데는 독일에서는 의사 숫자 늘리면 의사들이 좋아하죠. 왜냐면 내가 그 공무원, 중공무원적 직위로 지금 있는데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지금 수술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치료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동료가 늘어나면 편하잖아요. 공무원들이 공무원 숫자 늘리는 거 반대 안 한단 말이에요. 경찰서나 소방서에 경찰이나 소방관 늘리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동료 늘어나고 자기네들 노동 강도가 약화되는데. 근데 우리는 거꾸로라는 거예요. 간호사를 늘렸는데 병원에서는 저임금으로 신규 간호사를 채용하고 임금을 올려주지 않고 그 사람들이 힘들어서 나가면 내보내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사들이 많아지면 의사들을 돌려막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진실이 아니냐? 진실이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다 돈벌이로 지금 하는 의료 구조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시발점 자체가 의사 숫자가 많냐 간호사 숫자가 많냐 이거는 지금 사실 상수가 아니고 변수예요. 공급 자체를 공공적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공공병원을 많이 만들고 의사들을 공무원으로 많이 채용을 하고 이런 어떤 전반적인 계획의 수정이 없으면은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늘려봤자 다 피부 미용하기 때문에 소용없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 다 피부 미용해요. 이게 중요한 거는 공공으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공급이 중요한 겁니다. 의료에서는 계속 그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현명한 의료 소비자가 될 수가 없어요. 현명한 의료 소비자가 되려면은 의학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 의사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공급 자체를 공공적이고 공익적으로 선의의 대행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불 났을 때 저쪽 동네 소방서가 이쪽 동네 소방서보다 불을 더 잘 끄고 서비스를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쪽을 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지역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경쟁적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공급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여주는 거죠. A 정형외과가 B 정형외과보다 수술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간다는 거예요. 한국의 문제는.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뭐 다르게 해야 된다는, QI를 해야 된다는, 쓸데없는 거에다가 그러니까 계속 돈을 투자하고 하게 되는 거죠. 병원에서 뭐 코디네이터 이런 사람이 돈 더 벌어요. 인센티브 받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뒤에도 제가 정리를 하긴 했는데 왜 사무장 병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게 그 비슷한 거잖아요. 사무장 병원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의 어떤 가장 편법이고 불법적인 어떤 사안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를 통해서 한국은 돈을 벌 수가 있고 그걸로 큰 돈을 벌어가지고 뭐 학교도 만들고 뭐 의료법인도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바지의사를 세워놓고 나도 그렇게 돈을 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나온 어떤 이런 질곡과 왜곡의 어떤 최종 결정판 같은 그런 상황인 거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에 무슨 어떤 주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 자체가 의료 영리화를 더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결론이에요, 결론. 거의 지금 다 문제되는 것들은 그냥 병원이 상업화됐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병원이 그 상업화 될 수밖에 없이 이제 민간에서 공급하라고 했던 것 자체가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문제고,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 사는데 이제 안 해야죠. 이미 그 87년 이후로는 안 했어야 되거든요, 이런 정책들을. 그 이후로도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서 대형 병원 만들고 이런 걸 허가해 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다 국가가 병원을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이제 실제 영리병원 사례가 한국도 있잖아요, 저희도. 우리는 이제 그 영리병원을 보건복지부가 허용하고 이제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원희룡이 이제 그걸 허가를 한 바는 있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개원 허가까지는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행인.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 녹지병원인데요, 녹지병원인데 이제 그 중국의 굴지의 부동산이 이제 그것도 공기업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한 50% 정도 지분 갖고 있는. 그래요? 그럼요. 중국에서 그렇게 큰 기업을 가지고 민간이 그냥 할 수 있나요? 아무튼 중국 공산당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 양반들이 이제 여기서 본인들의 이제 투자한 금액 회수를 위해 가지고 계속 무슨 뭐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는 위헌 이제 소송을 계속하면서 이제 분탕질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제 그걸 우리가 잘 슬기롭게 잘 대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현재 진료를 하고 있는 영리병원은 없고 진료를 해본 영리병원도 한국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리병원 거는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김대중 정부 때는 뭐 외국인 정주시설, 뭐 첨단 의료 도입, 뭐 이딴 이야기 했는데 이제 그건 다 쓰레기인 거거든요. 또 한국에 와가지고 무슨 정주시설을 무슨 한국 의료 수준이 거의 뭐 미국이나 유럽과 견주어서 떨어지지 않는데 정주시설이 뭐가 필요합니까? 한국 사람들 영어도 다 잘해요. 요즘 이 의료 사기 기업들 뭐 세금 지원해주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제약회사 개발하고 그런 것들. 참 이런 게 도대체 세금으로 많이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뭐 전반적인 다른 부분에서도 한국의 R&D가 주로 정치적 이 어떤 연결고리나 로비에 따라서 운영됐던 거는 뭐 오래됐잖아요.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를 보시면 황우석이 돈을 엄청나게 가져왔잖아요. 몇백억씩. 다 사기였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보면 이제 학회나 그런 데서는 이게 파악이 안 됐던 건가요? 아니 이제 그 사람들 자체가 이제 카르텔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어떤 감시 체계가 있지 않고, 한국은 황우석 사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황우석이라는 사람이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개인의 이익을 취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도 황우석이 자기가 뻔뻔스럽게 그거 계속 자기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계속 돈 뜯어내고, 그 다음에 그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나가가지고 무슨 뭐 줄기세포 뭐 중국이나 일본에 이렇게 환자들 송출하면서 1억 원씩 2억 원씩 뜯어내고 있거든요. 아무도 못 막잖아요. 지금도 못 막아요. 그리고 그 정부에서 지금도 무슨 뭐 재생의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유전자 치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가 될 것처럼 막 하면서 그쪽 사기 그룹들이 그걸 돌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왜 못 멈추냐면 이게 카르텔이에요. 카르텔, 마피아. 학회나 그런 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아, 그런데 이제 주류 학회가 아닌 비주류 학회들을 만드는 거죠. 청구과학자 학회를 만드는 거죠. 그래요?
학회라는 것도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문 학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이 진료 전문 과목을 가지고 그 관리하거든요. 재활의학과 이런 거 관리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무슨 이상한 학회들 있잖아요. 뭐 줄기세포 무슨 학회 이런 거는 다 사실 청부 학회들이거든요. 이런 학회들은 로비스트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로비스트 단체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밑돈은 사실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때 특정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을 가지고 그 시판하는 제품이 없어도 상장할 수 있거든요. 물론 미국도 그래요. 이게 그래서 지금 좀 그래서- 심각한 게 주식하시는 분들 막 사기 당하고 막 그러니까 원래 싹 올랐다가 확 그러니까 떨어지고 주식 상장을 못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 FDA에서 임상 1상이나 2상 정도만 하면 사실 임상 3상을 통과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3상을 통과해야지 어떤 제약 제품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뭔가 쓸수 있는 거죠. 치료 제품이 나오는 건데 그 전에 그러면 코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막 언론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청부과학자들 동원해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이거 부추겨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식을 막 이렇게 부양시켜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다 이제 개미들을 빨아들이고 본인들은 다 털고 나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신라젠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신라젠이 시가총액 최고일 때 4조 5천억이었어요. 근데 신라젠이라는 회사는 시판한 제품이 하나도 없는 회사입니다. 그거 아세요? 시판한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임상시험, 미국 FDA 임상시험 3상까지 간 거예요. 3상 하다가 중간에 이제 실패해가지고 3상 중간에 미국 FDA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식약처는 임상시험 하다가 계속 결과가 안 나오면 그냥 멈춰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장 폐지됐죠. 근데 문제는 그 오너랑 거기 투자했던 사람들 중에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돈 벌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주식 사기범들을 해가지고 지금 그 금융사범들로 지금 다 구속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작 자체는 애초에 시판하는 제품이 하나도 없는 이런 제약회사들이 지금도 코스닥에 질비해요.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게 가능한 거죠, 한국에서. 이건 일종의 제가 봤을 때 갬블이에요, 그냥. 이 카지노판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부추기는 게 누구냐면은 정치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요번에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김승희 같은 전 식약처장이 주로 한 일이 이런 일입니다. 이거 규제 완화해주고 계속 재생의료, 뭐 유전자 치료제 이런 것들. 그 국회의원 했을 때도 그 청부 입법들 많이 했거든요. 이런 자를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국이 얼마나 내재적으로 보건의료 부분의 어떤 이런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그냥 사업으로 보고 상업적으로 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사기치는 놈들도 너무나도 많은 거고 합법적으로 사기치고 다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식하시는 분들은 또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맨날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제가 주식 방송이나 이런 데 가서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 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높을 때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사기라도 지금 막 이렇게 부추겨서.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무형의 가치잖아요. 그렇지만은 투기 세력이 들러붙어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나는 팔면 되는 거지. 그게 신나? 그러니까 이것에 실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또 실제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판에 있는 사람. 예, 신라젠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임상 3상 가고 2상 갔을 때 한번 뻥튀기 하고 3상 갈 때 뻥튀기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신라젠의 이제 주변부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로비해가지고 와서 강연시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유시민 씨가 가가지고 강연한 것 때문에 그거 뒷조사 당할 뻔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걔네들이 하는 일이 전방위로 뻗쳐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기술 특례 상장을 못하게 하면 돼요. 이런 데들을.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시판하는 제품이 없는데 어떻게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아시면은 미리 알고 계시면은 주식 하셔도 되겠네요, 과장님. 아이, 이 사기꾼들 정말 집 너무하죠. 사기는 빛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기합니다. 이런 거는 도대체 왜 안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중간중간 얘기하셨는데 실손보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험금 더 받기, 뭐 과잉 진료, 뭐 이런 것들이 연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손보험 없어져야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실손보험 가입하면 영원히 잠식되는 겁니다. 실손보험이 있음으로써 그때부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빨리 쉬는 거예요. 빨대 꽂히시는 거예요. 실손보험이 없으면은, 저는 실손보험이 없거든요. 저희 가족도 없어요. 실손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비급여를 권유를 덜 받아요. 아 그런 거예요? 당연하죠. 실손보험이 있으면 비급여를 권유받죠. 왜냐면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환급이 되니까. 내가 들었으면 거의 나와요? 그게 아니라 실손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여러 가지 우회 경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실손보험 들었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접수할 때. 그리고 뭐 실손보험이 들었는지 이렇게 꼭새 표시로 이렇게 체크하는 그 처음에 그런 문항이 있는 병원들도 있고. 저는 병원을 이게 이제 제가 이제 20살 이전에 별로 안 아팠으니까 다닐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제 뭐 30 40 넘어가고 이제 내일 모레 50이다 치면은 제가 다니는 거는 녹색이나 아니면 느티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하고 여기서 계속 살았으니까. 그게 이거 체크하는 난도 잘 몰랐거든요, 전 지금.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런 병원들은 없죠. 저희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실손보험 가입자를 확인하지 않죠. 아니, 저는 하지만 수술 전문 뭐... 병원이나 이런 데 가시면 실손보험 가입 기본으로 다 확인해요. 그리고 실손보험 가입자가 워낙 많으니까요. 지금 4천만 명이 가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80%가 가입했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했는데 요즘엔 그냥 물어보죠. 실손보험 있으시죠? 이렇게 물어보죠. 아, 그래? 비급여를 이제 뭔가 하려면 실손보험 있으시죠? 물어보죠. 아, 저는 요 2군데 병원밖에 안 가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와가지고 도수치료 해보겠다고 오는 사람 아니고 제가 도수치료 추천을 잘 안 하는데 도수치료를 하겠다고 물어보면 제가 물어보죠. 실손보험 있으셔서 그렇죠? 라고 제가 물어봐요. 거꾸로? 그럼요. 그럼 실손보험도 없는데 도수치료 하겠다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는 이야기하죠. 아, 그렇게 생돈 내가면서 왜 그거 하시지 마시라. 아니면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아, 이거 뭐 이렇게 저렇게 운동하는 거 요즘에 동영상 잘 나와 있는 거 몇 개 보여드리면서 이거 따라 하시라고. 해외는 제가 이제 아까 공무원처럼 일하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감기 걸렸으니까 과일 먹고 물 먹고 그냥 며칠 자라 뭐 이런 거 진료 해준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아, 이거 당연한 거죠. 약을 왜 처음부터 먹고 병원에 와서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일단 약을 안 받아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일단 주사도 그렇게 맞고 싶어 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의료 상품화 때문이에요. 그리고 빠른 그 치료를 되게 좋아하세요, 한국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쉬는 게 불가능한 나라다 보니까 뭐 이런 진통소염제 주사 한 번 맞고 반짝 빨리 좋아지는 걸 원하시는데 실제로 빨리 좋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몸이라는 게 그렇죠. 자연치유랑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고, 특히 노인들은 저는 이해를 해요. 65세 이상은 이해를 하는데 65세 이하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자영업자이거나 아니면은 뭐 노동 강도가 센 직장에 다니고 그러면 이게 며칠 쉬는 건 쉽지 않죠. 유럽 같은 경우는 병가가 기본적으로 그냥 나 아파요라고 해서 진단서 딱 내면은 그냥 일주일은 그냥 유급병가거든요. 월급 다 나오고 그냥 쉬면 되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안 되죠.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게 주치의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공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허위로 진단서를 써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뺑기가 걸린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예 안 해주죠. 당신 왜 그러냐고. 그냥 일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사람이 봤을 때 쉬어야 될 것 같으면은 딱 진단서 나오고 진단서 나오면 일주일, 2주일 그냥 쉬는 거예요. 아, 월급 다 나오고 아무 문제 없어요. 의사의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 전반적으로 그렇게 갖춰졌을 때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은 근로기준법상에도 유급병가가 명시되지 않은 나라니까 지금 한국은 유급병가가 있는 곳은 정규직 대기업들하고 얼마 안 돼요. 공무원, 교사 이런 정도지. 군인 뭐 이런. 그런 데는 유급병가가 있죠. 그러니까 유급병가가 없다는 것 자체가 후진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려서 쓰고 사람을 이렇게 기계랑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나라잖아요. 산업 예비군으로 이번에도 우리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계속 돌려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가지고 재교육하거나 아니면 고도화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싸게 빨리 많이 쓰고 노동 강도를 막 올려가지고 돌린 다음에 쓸모 없어지면 버리겠다 이런 사고예요. 노동력이 너무 많은 나라라서 그래 옛날부터. 그 부분을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나마 딱 제한된 숫자만 있는 의사 직종에 이렇게 쏠림이 더 심해진 거거든요. 이게 전 사회적인 어떤 문제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사회 정책 전반의 문제, 노동 정책 전반의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 이하는
사람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것도 저임금이니까 그렇죠. 임금을 그렇게 낮게 주는데 사람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이주노동자들이 와서 다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임금을 높게 주더라도 제가 중소기업의 사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거기서 기술 배울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기술을 배운 다음에 그게 숙련도가 올라가면 그만큼의 뭔가 사회정책상 그 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숙련도는 올라가는데 숙련도 올라간 사람들한테 그 정도의 보상을 해주지 않죠. 퇴직 이후에 미래도 보장이 되지 않고, 그래갖고 전부 나와가지고 다 치킨집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넉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를 이제 전혀 이렇게 혼동해가지고 가는 건데, 원인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어떤 노동시장이 너무 노동 강도가 세고 노동시간이 길어요. 저임금이고. 이거를 그러면 다 바꿔야 되고, 중소기업들 중에 만약에 국가에서 생각했을 때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반도체 인력을 더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국가에서 사실은 부자들한테 돈을 더 걷어가지고 그게 공적이고 공익적인 어떤 제조업이라고 하면 거기다 그만큼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좋은 공공기업으로 만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죠. 독일의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독일이 물론 아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제조업 국가는 아니지만 그거랑 반대로 완전히 가 있는데 누가 거기 가서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다들 4년제 대학 나오고 수도권 대학 나오고 그래가지고 대기업 취직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다시 의대나 뭐 치대나 이런 데 편입 준비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적성이 맞는 데 가야 되는데, 의사 같은 경우에 사실 적성이 안 맞으면 제대로 된 진료를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저도 의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점수 맞춰서 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떠밀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죠. 다른 걸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IMF 때 군대 가서 너무 의과대학 이거 나 적응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나는 좀 다른 걸 해보고 싶겠다 했는데, 딱 전역하자마자 보니까 이미 세상이 개판돼 있어가지고 이거라도 졸업해가지고 돈이라도 벌어야지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런 사람 많아요, 사실. 그렇죠. 제 주변에 보면. 첫 직장이 끝 직장이라고 뭐 하다 보니까 계속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민자들이 꽤 생겼잖아요. 이민자들 의료보험 정책 같은 거 이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민자 의료보험 정책은 뭐 기본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도 불법 이민자가 아니면은 다 건강보험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요번에 이제 선거 때 윤석열이 대표적으로 중국 동포들이 30만 명 가량이 건강보험료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다고 막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그 동포 혐오, 그다음에 이주민 혐오를 부추기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다 세금 낼 거 아니에요? 아니 그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직접적으로 내지 않더라도 그 피부양자로서 또 다 돼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대부분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 각종 서비스 부분에서 저임금 노동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저임금 노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안 내는 거잖아요. 돈을 조금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렇게 뒤틀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 저임금 노동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건데, 그럼 그분들한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100% 다 그럼 당신들은 비급여로 진료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일 안 하죠. 그러면 훨씬 더 임금을 높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쳇바퀴 도는 이야기거든요. 저임금 노동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조금 낸 거예요. 그건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임금이 적으면 보험료를 조금 내죠. 저는 임금이 높으니까 보험료를 많이 내거든요. 그거는 사회연대 그 준조세거든요. 건강보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돈 조금 낸 사람이 서비스를 많이 받는다고 공격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임금 노동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각종 그 힘든 일 다 시키면서. 일단 한 이런 식의 어떤 그 혐오 정치와 이 갈라치기 정치, 이게 이제 요즘 신자유주의 시절에 이제 우파들의 어떤 전유물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이제 통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에 대단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인구 구조 자체로 따지고 보면 이민자 안 받아들이면 대한민국 없어지게 생겼는데, 앞으로도 이거 계속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민자는 뭐 당연히 언제든 받아야 된다고 보고, 거주 이전의 자유나 이주노동의 자유도 보장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인구 절벽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뭔가 이야기하는 것도, 한국의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게 된 이유가 살기가
때문이잖아요, 사실. 그럼 살기가 팍팍한 거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뭐 이거를 다른 부분으로 자꾸 이래서 이거는 해야 되고 저래서 저건 해야 되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인과 결과가 이게 혼조가 일어나면서 결과를 계속 이렇게 땜빵하려고 하니까 문제 해결이 절대 안 되죠. 뭐 지금 뭐 계속 뭐 저출산 문제도 해결한다면서 무슨 뭐 난임 부부 무슨 뭐 그거 뭐 무상으로 그게 지금 난임 부부가 지금 문제입니까? 난임이 아닌 사람들도 애를 안 낳는데 그 안 낳는 이유를 가지고 이제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아직은 노동력이 많고 직자적이고 기업 중심의 어떤 다들 사고방식 갖고 있기 때문에 후진국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라고 그래가지고 복제약 만드는 그 기술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백신은 요번에 코로나 됐을 때도 잘 못 만들었잖아요. 이게 특허 때문에 못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술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쪽은 모르시는데. 아니 그 뭐 백신을 당장 만들 기술력도 당연히 좀 떨어지죠. 한국 그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BCG 백신도 잘 못 만듭니다. 아 그래요? 근데 만들려고 하면 만들죠. 근데 돈을 그만큼 투자를 안 해요. 여기는 사업성이 없으니까요. 코로나 같은 경우 코로나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이제 mRNA 기술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뭐 연구했는지 아시죠? 줄기세포, 유전자, 엄한데, 엉뚱한 거. 외국에서는 거의 연구과제인 거, 막 제품 만들 수 있다고 사기치고. 그거 벌써 20년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뭐 줄기세포 규제하나 된다고 헛소리 하고 있던데. 아무튼 그런 것에다가 돈 계속 갖다 부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 돈 갖다 붓고 결국 지금 와가지고는 이야기한 거고요. 바이오 시밀라는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 제재들을 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조업이네요, 그럼. 이건 복제기 때문에 뭐 복제 기술은 아마 한국이 안 될 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특허가 걸려 있으니까 그런 바이오 제품들이 특허가 풀리면 이제 시밀라로 내는 거거든요. 그걸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우리가 한국의 제조업이 지금까지 그 선도 산업으로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의료 쪽은 아니 자동차, 반도체 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후발주자로 짧은 시기에 그 기술 집약적으로 그걸 따라온 거라는 걸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 핸드폰도 내기 전에 아이폰이 먼저 있었지만은 한국의 그 아이폰 허가 1년씩 늦게 해주면서 그 같은 쓰레기 핸드폰을 우리 국민들이 사서 쓰게 했잖아요. 그게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국의 그 행태가 한국 이 정경유착이 다른 행태가 아니고요. 그게 이제 바이오 업계에서도 고스란히 다 드러났는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바이오 업체들은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줄기세포 치료제 막 지금 6종이 허가돼 있지만 그게 지금 7년인가 8년이 허가돼서 시판이 됐는데도 성과가 나와서 외국에 수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국내 우리 국민들을 일반 산업 제조물과 달리 마루타를 썼지만은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만 쓴다는 거잖아요. 우리만 쓰고 우리도 이제 엉뚱한 사람들만 쓰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줄기세포 치료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쓰는 사람은 없죠. 돈 벌려고 쓰는 거죠. 그거 다 비급여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박근혜 그 탄핵 당시 그 촛불 시기에 국정농단 시기에 뭐 김기춘 뭐 비서실장 뭐 박근혜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뭐 어디 가서 뭐 줄기세포 뭐 유전자 치료제 뭐 NK셀 이상한 거 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렇게 허황된 이제 그 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로비로 쓰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사실 뭐 좋지도 않은 거 막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뭐 친데렐라 주사, 마늘 주사 이런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런 거 지금까지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 상태에서 백신을 어떻게 만듭니까? 안 되는 거죠. 맨날 지금도 뭐 백신 이야기하고 난 저 황당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냥 뭐. 근데 백신 개발을 위해서 실제로 지금 저는 R&D나 이런 데 기초의학이나 기초생물학에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물학과 출신들 나와가지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금 연구소 들어가는데도 자리가 별로 없는데. 그래요? 그럼요. 다 석사생, 박사생 들어가가지고 그 교수들한테 빨려가면서 진짜 주당 100시간씩 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실제로 필드에서 사실 그 기초 연구하는 사람들이 현실인 거고 위쪽에서 이제 아까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 하는 애들은 따로 옆에서 줄기세포니 뭐니 하면서 사기치고 그러니까 돈이 가야 되는 쪽은 안 가고 사기꾼들한테 돈이 다 가 있는 거죠. 새는 걸 막아야 되는데 엄한 데는 그 로비스트들이 있어서
그 돈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도 지금 떨어져요. 물론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도 떡고물을 또 먹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또 정치 자금이나 이런 것도 많이 되겠죠. 뭐 이거저거 여쭤봤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환자로서 권익을 찾을 수 있는 최고 간단한 방법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환자로서 권익을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비급여 진료를 권하지 않는 의사를 꼭 찾아가시고, 비급여 진료를 조금이라도 권하는 의사는 그냥 회피하시는 게 본인의 정신건강 위해서 좋습니다. 예, 그 비급여 진료 안 하는데 무조건 가시라. 그리고 비급여 진료를 정말 거의 권하지 않는 그런 의사한테 계속 가시면 돼요. 그냥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비급여 권유한 데를 안 가봐서 몰랐는데 진짜 그런 게 있었는지도 저는 잘 몰랐는데 하여튼 보시는 분 잘 판단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1시간간 고생하셨습니다.